안녕하십니까. 규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2시 4분이군요. 왜 이 시간에 접속을 했느냐 하면은 시험이 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야죠. 예, 제가 자야 될 시간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밤이라서 말을 큰 소리로 못해요. 큰 소리로 말하면은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뭐라고 하겠죠. 과목은 역사입니다. 제가 이거 만드는 이유가요. 역사는 암기가 중요한데요. 뭐 이해가 더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에는 암기가 없으면은 그럼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죠. 하다못해 고유명사는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외우기 위해서 수업으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면은 시간이 좀 아깝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동영상으로 돈 받고 팔지 마세요. 물론 제가 광고를 걸지 않은 것도 있죠. 뭐 이런 거에 어떻게 상업적으로 제가 돈을 바라겠습니까? 하다못해 짧은 광고라도 걸면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후원금을 내겠지만 그 후원금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입니다. 자, 아니에요. 제 자화자찬은 그만하도록 하죠. 지금부터 역사 시험 범위 처음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정리를 할 때 도구가요. 칠판을 쓰는 건 좀 힘들고 그렇다고 제 얼굴만 비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교재 필요 없어. 솔직히 역사는 내가 하는 거나 잘 들어봐. 이번 시험 범위는 조선부터죠. 조선은 고려 말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 말에 이성계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죠. 이성계는 그 신흥 무인 세력으로서 신진사대부와 연합을 해서 굉장히 고려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겹치면서 고려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정타가 바로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은요. 요동 출정을 하던 도중에 더 이상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된 이성계가 그냥 개경을 향해서 군사를 돌렸지.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던 최영을 죽이고요. 그리고 우왕을 패하고요. 제거한 다음에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급진파와 손을 잡습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그럼 요거 한동안에 급진파가 아닌 온건파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네, 온건파 신진사대부도 역시 나름 힘써서 이성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방원의 손에 의해서 축출되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은 막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 끝나고 조선이 건국되게 되죠. 조선 건국 직전에 정몽주가 죽었는데 사실 그 전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과전법 실시인데요.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몰수를 하고 토지 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 토지 개혁을 한 이유는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아시다시피 검문세족이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거전법을 실시했죠. 그리고 나서 조선이 건국됐는데 아직까지는 수도가 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경 그 자체에서는 넓은 땅도 아닐 뿐더러 그 지역 사회라는 것이 형성이 아무래도 새로운 세계에는 맞지 않겠죠.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한양으로 천도한 것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2년 뒤에요. 조선 건국은 92년이고요. 1392년. 한양 천도는 1394년이 되겠습니다. 한양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했고요. 풍수지리상 명당이다. 풍수지리 이상한 말이라 하죠. 네, 풍수지리를 이 시대에 꽤 유행을 타고 있었어요.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은요.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조선 자체는 과거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과거 합격자가 우대되는 사이였죠. 고려에도 고려에도 그 과거는 있었는데 하지만 음서제도라는 것이 너무 활성화돼 있었죠. 물론 고려의 음서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음서로만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조선은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음서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음서제도라고 하는 것은 위에 부모님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 뭐 정사품, 정삼품 이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식 내미도 정치의 과거를 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 봐야 높은 유직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과거다 봤어야 돼요. 또 조선은요 토지제도가 굉장히 개혁이 잘 돼 있습니다. 백성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죠. 또 고려와 다르게 고려는 귀족의 나라죠.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성리학으로 생각하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현종 때 발생하는 예속 논쟁이라던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환궁 역시 성리학과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됐어요. 그럼 조선에 있는 주요한 왕부터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성계를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이성계는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 우리 고려시대 때 다 얘기 끝났죠? 조선에서 안 나와요. 조선에서는 태종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종을 얘기할 때는요. 왕권 강화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태종 자체는요. 왕자의 난으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왕자들끼리 피바람을 일으킨 거지. 그 피바람을 지가 일으켜놓고서는 사병 때문에 일어났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왕자의 난으로 자기는 자리 잡아놓고 남들은 못하게 하려고 사병을 폐지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100% 그 이유는 아니지. 근데 암기할 땐 그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야. 사병을 폐지하죠. 그래서 남이 하면은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만스죠. 나는 사병으로 왕자의 난 했지만 남들 못하게 하려고 폐지한 거야. 그 다음에 외척 세력을 제거했어요. 외척을 제거하는 왕은 계속 틈틈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잠깐만 나 이거 매우 불편해. 좋았어.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 그래 훨씬 낫다. 외척 제거는 어쨌든 모든 왕들의 꿈이죠. 외척 자체가 왕권에 무조건 방해되죠. 태종의 두 번째는요. 의정부 설치예요. 의정부라고 하는 거는 삼정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성리학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태종은 근데요. 의정부를 설치해 놓고요. 의정부의 도움을 많이 못 받아요. 이 사람이 왕자의 난이 워낙 폐륜에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내가 다 한다 하고 육조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합니다. 이것을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육조 직계제 자체를 수행을 할 정도로 태종이 굉장히 능력자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 다음 3번 호패법을 실시했어요. 호패법은 왜 만들었다? 처음에는 인구 동태 파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파악을 한다는 거는 도대체 뭘 하려고? 바로 군역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나중에 군역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세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죠. 이렇게 태종의 정책을 3가지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 외웠죠? 태종, 태세, 문단세죠? 그러면은 세종 차례네요. 세종은요. 업적이 너무 많아요. 페이지로 끝도 없이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많아요. 이 한두 페이지로 얘기가 안 되니까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찍어 가겠습니다. 세종은요, 유교적 이상 정치를 추구했어요. 유교적 이상 정치에 적합한 것들은요, 집현전이 있겠네요. 학문 연구기관이죠. 그리고 경연을 실시했다. 왕과 신하가 모여서 공부하는 제도예요. 경연은 예전부터 있었어. 근데 세종 때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유교시의 예법을 정리했어요. 유교 윤리를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뭐 노력 같은 거지. 그리고 대외 정책을 보면요, 간단하게 보세요. 일본은 스시마 섬을 정벌했고요. 그 다음에 3세기 항구를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여진을 상대로는요, 사군 육진을 개척했고요. 그 다음 무역소를 설치해서 무역을 받아줬죠. 이것들은요, 각각 강경책과 회유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스시말섬 정벌한 사람은 누구다? 이종무 씨, 이종무 선생님, 이종무 장군님. 그 다음 세종 때는 문화 발전이 아주 다양했죠. 문화 발전의 대표가 바로 훈민정음. 그 다음 과학과 음악과 기타 등등등등등. 이렇게 정도만 보세요. 너무 이거 자세히 보면요, 어차피 세종대왕 한 명만 공부해도 조선사의 절반을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거 공부 다 못해요. 그냥 맘 편하게 보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후민정음 하나만 가지고 연구 제대로 파고들면 끝없이 해야 될걸? 한 대학교 4년간 후민정음만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정태세, 문, 단 두 명 갔죠. 세조의 차례네요. 세조 역시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를 하는 애들 공통점이 있네요. 아까 태종도 왕권 강화했잖아. 왕권 강화는요,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야. 얘네들은 정정당당하게 왕이 된 게 아니죠. 피바람을 일으켜서 왕이 됐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한 정변은 무슨 정변이에요? 계유정난이잖아. 그렇죠? 단종을 몰아냈죠. 그리고 사육신도 다 죽여버렸지. 왕권 강화 안 하면은요, 세조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아까 태종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요, 경국대전에 편찬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직전법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지는 잘 안 나와. 솔직히 잘 안 나오는데요. 가끔 나오면 맨날 틀려. 정말 높은 확률로 틀리니까 제발 기억해요. 직전법은 딴 왕이 아니라 세조가 했어요. 세조 얘기하면 직전법밖에 얘기할 것도 없어서 까놓고 말해서. 경국대전 편찬 시작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야. 완성 물어봐요. 완성 누가 했는데? 성종이 하죠.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는 편찬 시작 외에 직전법만 잘 봐놓으라고. 알겠어요? 또 왕권 강화를 했으면요, 그냥 연관지어서 생각하세요. 왕권이 강화되면 6조 직계제를 쓸 확률이 올라갑니다. 6조 직계제가 올라간다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의정부를 무시한다는 말이야. 의정부 파워가 약해진다는 소리예요. 의정부라고 하는 거는 왕권을 지원해주는 삼정승의 힘이 담겨있는 곳이에요. 신하들의 힘이지. 그런데 세조 같은 경우에는 역시 피바람 몰고 일으켜서 그 단종 폐위하고 왕을 해먹었기 때문에 의정부 지원은 잘 못 받았어. 그러니까 6조 직계제를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거죠. 자,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시킨 것 외에도 사림을 등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림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정치 세력인데, 이때 등장한 사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김종직이에요. 김종직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외에 조선 전기 4대 교린 외교를 했다까지도 알아두십시오. 4대 교린, 우리가 4대가 뭡니까? 누구한테 4대 했어요? 중국한테 했죠? 교린은 누구한테 했어요? 여진, 그리고 뭐 일본, 이런 쪽엔 교린이에요. 4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명나라한테 사랑이여 영원히 당신을 따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토벌하고 여차하면은 경제적 우위에 서서 교역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4대 교린 외교에 대해서 막 의미부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일종의 외교적인 것이었고, 뭐 명나라가
그까짓 거 별거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있는데 명나라 그 당시 시대로 되돌아가면요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가 물론 저도 그 시대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불만을 토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시대에서 명빠예요. 우리나라는 명나라 만세 으아 하악하악 이거야. 오덕이지 덕후지. 명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지. 그렇게 사랑을 한 이유가 있겠지. 왜 그렇게 명나라를 사랑했을까? 왜일까요? 문물? 네, 문물도 있어요. 그 외에 성리학 발달도 있겠지. 문화적인 발달도 있어요. 기타 등등등. 우리는요 예전부터 중화 사상에 대해서 약간 빠돌이 같은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명나라를 꽤 사랑했죠. 그래서 명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 명나라에 대해서 적당한 외교 정도를 유지했다고 생각을 해봐. 4대 교린,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외교적인 전술이었을 거야 라고 하면요, 그럼 뒤에서 명빠적인 행동을 한 게 전부 다 똥멍청이 짓이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명나라를 사랑했다 이 정도만 생각하세요. 명나라 말고 다른 중국을 사랑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명나라 외에 또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명명명. 까놓고 말해서 중국 애들도 명나라 사랑해요. 중국도 명에 대해서는 완전 강렬한 그게 있지. 그 뭐랄까 덕심? 네. 아무튼 조선의 통치 제도를 잠깐 보고 갈게요. 아까 의정부 얘기했습니다. 의정부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셔야 돼요. 의정부를 누가 만들었는지 정도는 알고 생각을 합시다. 의정부는 최고 통치기구예요. 의정부 바로 밑에 있는 게 뭐였어요? 육조였죠? 육조는 이병호 형예공 조라고 해서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곳이었죠. 그 다음 요 밑에 뭐 있어요? 밑이라고 하긴 그렇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봐. 국왕과 관리를 견제하는 기관이고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뭐예요? 바로 3사죠? 3사가 뭐 있어? 사헌부. 이 헌부가 뭐야? 헌병할 때 헌자였어. 헌병은 뭐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뭐랄까 자기 군 좀 낮은 애들 봐주는 게 헌병이라고. 관리를 감찰하던 곳이야. 그럼 사간원도 있다 그랬죠? 사간원, 간이 이게 간언하다, 간언하다라고 할 때 그 간자예요. 왕에게 얘기할 때 말하는 애들이 사간원이야. 그러 다음에 홍문관이 있었죠? 홍문관은 자문기관이었어요. 정치에 대해서 왕이 막 물어보고 중요 문서 작성해주고 이런 거야. 일종의 연구도 하던 곳이었어. 그 밑에 왕의 비서기관이 있었죠? 승정원, 왕명출납기관이었죠. 그리고 의금부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국가의 큰 죄인, 그냥 반역만 다스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 밑에 춘추관은 역사 편찬이었죠. 한성부, 수도에 있는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성균관,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싹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외우세요. 정말 맘먹고 외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딴 걸 만약에 나 다 까먹었고 이것만은 외우고 싶어. 아니야. 거꾸로지. 난 이거 빼곤 다 까먹을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3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3사의 내용을 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지방행정기관은요. 행정구역이 8도로 쪼개졌어요. 8도에 파견한 사람이 누군가요? 안찰사? 아니에요. 관찰사예요. 글자로 장난치는 일이 있습니다. 잘 봐두세요. 8도 관찰사. 그 밑에 뭐 있어? 부목군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모든 군과 현에는 수령이 파견됐어요.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의 사또, 원님,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수령들이 파견돼 있죠. 그럼 수령이 파견됐으면은 그 수령들을 지방관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이 지방관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수령은 중앙에서 간 사람이니까 그 지방이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럼 누가 도와줘? 향리. 향리는요, 고려시대까지는 거의 지배자였지만 조선에서는 그냥 어시스트,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었어. 군대를 안 갔죠. 이렇게 향리라고 하는 애들이 나타나니까 향리 자체가 수령과 좀 다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거 이방이라고 하잖아. 이방.
왜 그 이상하게 수염 나 있어가지고 수염이 좀 꼬불꼬불 나 있고 이리 오너라라고 하면 이리 오랍신다라고 하는 애 있잖아. 그런 게 육방이라고 합니다. 육방은요 이병호 형의 공에 똑같이 맞아.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애가 이방이라고. 그런 애들이 바로 수령 밑에서 일하는 게 향리야. 그럼 우리가 예전에 그런 뭐 드라마라던가 그런 데 나오는 향리들을 보면 어때요? 꽤 계급이 높죠? 계급이 높다 보니 계급이 높아요. 그 딱히 뭐 보상을 크게 받는 건 아니지만 권력 자체를 좀 쥐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럴 때 땡깡땡깡 좀 비리를 저지른다고. 돈은 많이 못 받는데 권력만 있으면은 그 자연스럽게 권력형 비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비리가 나오니까 요것을 누군가 견제를 해야 돼. 이게 바로 유향소입니다. 유향소는 향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향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야. 뭐 그 외에 여론을 수집한다거나 수령을 도와주는 길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향리의 지위 자체는 낮아졌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유향소라는 곳이 있었다. 또 알아두시면 돼요. 일종의 자치기구입니다. 군사제도. 안 나와요. 설마 나오겠어. 16세에서 60세의 남자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그런데 중앙군을 5위라고 합니다. 이 5위라고 하는 게 나중에 가면 5군영이 돼요. 이게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아이템이지. 요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외란이죠. 쌍란하니까 무슨 달걀 같다. 외란, 호란입니다. 이게 중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5군영으로 바뀌게 되지. 5군영 플러스 장용영 체제로 갔다가 장용영 체제를 자체를 세도 정치에다 활용을 해가지고 나라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약간 너무 밤이 늦어가지고 졸려가지고 제가 집중력을 잃고 있어요. 자, 그 외에 군사제도를 몇 개 더 볼게요. 봉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수제도란 봉화대 얘기하는 거야. 봉화대 설치해가지고 불이나 연기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외적이 멀리서 보인다 그러면 하나 피우고요. 좀 가까이 왔다 100명 넘었다 그럴 때마다 하나씩 들리죠. 그래서 열나 많음 캠 위험함 하면 봉수제도 5개 피우겠지. 이런 식으로 위급한 상황 국경에다가 설치해서 수도까지 한 방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교육은 기초교육은 서당에서 했어요. 그 위에 사부학당이 있었죠. 그 향교란 것도 있었어. 사부학당은 중앙에 있던 거고 향교는 지방에 있던 거예요. 그 위가 바로 성균관입니다. 이렇게 성균관에 들어가는 요 과정에요. 우리가 문과 중에서 소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부학당에서 공부할 만큼 하면은 소과를 본 다음에 성균관에 들어가는 거지. 성균관 안에서는 대과를 봐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3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에 급제한다 문관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장원,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장원이죠. 이 중에 1등이 장원인 거야. 그리고 무과. 네, 무과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요. 고려시대 얘기할 때 무과 얘기 없었죠. 무과가 없었다라는 게 중요했다면 조선에도 무과가 있었는데 조선 무과는 아무나 다 볼 수 있었어요. 상민이 응시할 수 있었고 그냥 무관을 선발하는 곳입니다. 사실 문과라는 거는 양반네들이 주로 봤고요. 무과라고 하는 것은 상민들이 주로 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가문을 먹여 살렸네 어쩌네 하는 그런 상민은요 유감스럽게도 없었습니다. 웬만한 집에선 그렇게 안 했어. 그러고 보니 그러더라. 그 뭐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심한 게 경쟁적 교육이 심한 이유가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그 교육열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육열이 지금도 이어졌다 어쩌다 그러는데요. 조선시대 교육열 높은 거는 좀 조선 후기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양반에 한정돼서 높았지 일반 상민들은 그렇게 교육열이 높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만 했어. 그 과거에 급제를 할 때까지 한마디로 어느 정도 적당한 금수저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아닌가요? 네, 지금은 그렇다고 말하기 좀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문과, 무과,
그 다음 잡과도 있어. 잡과는 중인들이 응시하는 건데 기술관을 선발하는 거야. 여기 잘 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우리가 문과를 하는 곳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문과는 서당에서 기초를 배우고 사부학당에서 중간 과정을 거쳐서 성균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뭘까요? 바로 성리학과 관련된 것들을 배울 거야. 서당에서 천자문이나 유학을 배우고 사부학당에서는 소학이나 사설을 배워요. 성균관으로 가면 높은 수준의 유학만 배워. 성리학도 유학의 일종이니까 유학에 몰빵이 돼 있다는 거지. 무과는 일반 상민들이 시험만 보러 가는 거야. 딱히 뭘 배운 적이 없다고. 뭐 무술학교가 아니라 그냥 무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는 성리학과 유학이 한정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잡과는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등이 있는데 뭐 각각 뭐냐면은 뭐 율과 법률 그리고 의과, 의학 이런 거 배우는 데거든. 저거 어디서 배울까요? 저 기술들은 그럼 도대체 학교가 없잖아. 고려시대는 학교에서 가르쳤어. 근데 지금 없잖아요. 네, 그냥 나라에 있는 소화 안 된다. 나라에 있는 관청에서 배웠습니다. 필요한 인재는 관청에서 직접 가르쳤다는 거지. 참 관청 사람들 불쌍하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그 외에 음서가 있었습니다. 음서는 3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에게만 주어졌어요. 아까 말했듯이 음서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을 잘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천거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을 추천하는 제도인데 천거 자체도 꽤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파트를 그럭저럭 설명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 다 외운다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총 5개의 파트가 있더라고. 이번 시험 범위는 조선 전체만 들어가잖아. 조선에 있는 5개 파트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녹화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3주 남았나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 방송은요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 근데 유튜브에 올리면은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취지를 밝힐 필요가 있죠. 그 올리는 이유는요, 바빠서 그래요. 보충 수업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저것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생분들이 알아서 보고 공부하시기를 기대하며 올린 것입니다. 뭐 그냥 보세요. 중학생 방송이에요? 야, 맞아. 내가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학생 방송이라서 이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고등부 방송이 아니에요. 좋아. 이 얘기를 먼저 할 걸 그랬어. 내가 누굴 위해서 방송을 하는지 모르고 봤으면은 뭐야 저 인간은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 전라 빡세게 하는 척하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중학생들은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와요. 더 나도 가르치고 싶다고요. 나도 굉장히 깊고 깊은 내용을 가르쳐서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르는 걸 보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유감입니다. 빨리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고등학생이 돼서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돌려보세요. 보고 또 보시라고. 지금 첫 방인데다가요.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2시 33분이에요. 그래서 졸려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방송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도대체 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봐서 내용이 이상하면 부실하거나 하면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